이 아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58세 퇴직 판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10년 전 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끝까지 듣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반년 뒤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10년 동안 그를 짓누른 무게였어요. 그런데 제자 결혼식장에서 죽었던 아내가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9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백혈병이 있었습니다. 형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과연 판사 출신 아버지는 10년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딸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58세 강민준의 늦은 재판이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지? 강민주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결혼식장은 환했습니다. 하얀 꽃이 천장까지 가득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제자 박현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30년 법조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 발로 걸어 들어왔던 청년. 민주는 그 아이의 결혼식만큼은 꼭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홀 오른편 하객석 끝자리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짙은 남색 원피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작은 어깨. 민주는 눈을 비볐어요. 착각이겠지.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 옆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이는 어른처럼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눈만큼은 이리저리 구경하며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멈추었어요. 웃는 순간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민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30년간 법복을 입고 판사석에 앉아도 흔들린 적 없던 다리가요. 그 여자의 옆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턱선,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리는 그 버릇. 이수인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라졌던 그의 전처였어요. 그리고 6개월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이수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수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단 1초 만에요. 그녀는 곧바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야, 가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식 아직 안 끝났는데. 괜찮아. 어서. 이수인은 아이를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객들 사이를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요. 교수님, 교수님? 누군가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제자 현우였어요. 예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오셨어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방금 본 것이 진짜였는지, 10년간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각인지 아직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현우 부부에게 덕담을 건네고 웃으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그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초승달 눈을 가진 아이, 그리고 자신을 보자마자 창백해지던 이수인의 얼굴. 차에 올라탄 민주는 핸들을 잡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1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주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판사님, 이제 재혼 생각 좀 하셔야죠.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요. 죄책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수인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 그리고 반년 뒤 날아든 부고 소식. 민주는 그날 법원 화장실에서 주저앉았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요. 그게 10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 온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아이와 함께. 9살쯤 된 아이.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를 계산했어요. 이수인과 이혼한 것이 10년 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임신 중이었다면 지금 그 아이의 나이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것인지 버틴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다가 그냥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 한쪽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상자였어요. 손이 멈칫했죠. 결국 뚜껑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이수인이 하얀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자신은 어색하게 굳어 있었죠. 웃는 법을 모르는 남자처럼요. 민주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어제 결혼식장에서 본 그 여자. 10년이 흘렀는데도 실루엣이 같았습니다. 어깨 기울기도, 손을 모으는 방식도, 그리고 그 아이. 초승달 눈. 민주는 사진을 상자 안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뚜껑을 닫고 책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죠. 민주는 퇴직한 지 1년이 됐습니다. 30년을 판사로 살았어요. 새벽에 판결문을 쓰고 밤늦게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정년 2해를 남기고 스스로 명예퇴직을 선택했어요. 더 이상 법복을 입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판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요. 형 민혁의 말을 따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수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형이 옳다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었죠. 퇴직 후 민주는 혼자 지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잠을 잤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사는 것 같다고 했지만 민주는 알았습니다. 이게 조용한 게 아니라 텅 빈 거라는 것을요. 그런 그에게 어제의 결혼식은 지진이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민주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누를 번호는 하나였습니다. 오윤기. 법원 시절 20년을 함께한 서기 출신 후배였어요. 지금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기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민준이 아는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님, 아니 교수님, 웬일이에요? 민준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윤기야,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이수인. 10년 전 이혼한 내 전처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봐줘.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죽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지. 그런데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봤어. 이번엔 윤기도 말이 없었어요. 찾아봐줘. 어디 있는지. 그리고 혹시 아이가 있는지도. 전화를 끊고 민주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10년 전 이혼하던 날, 형 민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저 여자는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아. 아버지 유산 문제도 있고,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지내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오후에 산책을 나갔죠. 하지만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의 얼굴뿐이었어요. 초승달 눈, 웃을 때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 자신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웃는 얼굴이 꼭 그랬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어. 세상에 비슷한 얼굴은 많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수인이 자신을 보자마자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도망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두려워했어요. 왜? 나흘째 되던 날 윤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어요. 민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디야? 충남 예산이요.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은 그대로 이수인. 혼자예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딸이에요. 9살. 9살. 민주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이수인과 이혼한 것이 10년 전 가을이었어요. 만약 그때 임신 중이었다면 지금 아이의 나이는 9살이 됩니다. 심장이 두드렸어요. 아이 아버지는 확인이 돼? 그게 호적상 아버지 칸이 공란이에요. 민주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미혼모. 아버지 없이 혼자 키웠다는 뜻이었어요. 공방은 언제부터야? 7년 됐어요. 그 전에는 여기저기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기록이 중간중간 끊기더라고요. 주민등록 이전도 여러 번 있고요. 도망 다닌 거였습니다. 왜? 민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형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형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대형 로펌을 이끄는 63세의 변호사. 언제나 그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형, 이수인 기억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그 얘긴 왜? 그냥 요즘 생각이 나서. 죽은 사람을 왜 생각해? 지나간 거잖아. 민주는 말없이 들었어요. 형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것이었지만 30년을 법정에서 보낸 사람의 귀는 달랐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죽은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마치 이미 준비한 대답처럼요. 그래, 지나간 거지.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니야. 민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다고. 다음 날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야 했어요. 충남 예산. 이수인이 공방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2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라디오를 껐어요. 침묵이 필요했죠. 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십 번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마주한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수인은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당시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쳤죠. 지금 생각하면 그녀는 아마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요. 예산 읍내에서 20분쯤 더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낮은 야산 아래 작은 흙벽 건물이 보였어요. 간판은 없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표지판에 공방이라고만 쓰여 있었죠. 민주는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공방 안에서 흙을 빚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소리였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인이었어요. 앞치마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도 흙이 있었죠. 처음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그러다 민준을 알아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사람, 살아있을 줄 몰랐던 사람,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돌아가요. 수인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준이 손을 뻗었어요. 수인 씨, 수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이, 내 아이야?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인은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준을 바라봤어요. 오래, 아주 오래요. 그 눈빛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깊은 곳 어딘가에 다른 감정이 있었죠.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요. 왜 이제 왔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10년이 지나서야?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떤 말도 변명처럼 들린 것 같았으니까요. 지아가 아파요. 수인이 먼저 말했어요. 민준이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백혈병이에요. 지난달에 진단받았어요. 민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수인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어요. 가족 중에서 기증자를 찾는 게 좋다고 했어요. 나 혼자는 안 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검사 받을게요. 수인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면 내가 받아야죠. 수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분노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게 된 것에 대한 무엇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주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윤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기야. 네, 교수님. 다녀오셨어요? 응.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말씀하세요. 민주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이수인. 그 사람 10년 전 사망 신고가 들어가 있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그 기록 확인해줘. 사망 확인서, 병원 기록, 화장 기록 전부 다. 전화기 너머에서 윤기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었어요? 응. 그럼 사망 신고가 조작됐다는 거잖아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뽑아볼게요. 이틀 뒤 윤기가 민준의 집으로 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교수님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윤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신고서였어요. 10년 전 11월에 접수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기재돼 있고요. 사고 장소는 강원도 인제군 도로, 사망 확인 병원은 인제암마음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꼼꼼하게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빈틈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요. 윤기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인제암마음병원이라는 곳이 없어요. 민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확인했어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 이름의 병원은 인제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인제암마음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장 이름과 직인까지 선명하게요. 하지만 그 병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거짓 서류를 만든 거였어요. 화장 기록도 이상해요. 윤기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망 신고일과 화장일이 같아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같은 날? 네. 절차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망 신고 후 안치, 서류 처리, 화장 예약까지 최소 2, 3일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당일에 전부 처리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두른 거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기록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해당 날짜 기록이 일부 소실돼 있어요. 담당자도 이미 퇴직했고요. 흔적을 지운 거였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 사망신고서 접수 누가 했어? 윤기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신청인이 법무법인 민혁으로 되어 있어요. 법무법인 민혁? 형의 이름을 딴 로펌이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교수님, 혹시 형님이? 알았어. 민준이 짧게 잘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한 그림은 아니었지만 윤곽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윤곽의 중심에 형 민혁이 있었어요. 민주는 다시 예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골수 적합성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먼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보고 말했어요. 직계 가족에게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의사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는 것은 달랐어요. 9년 동안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자신의 딸. 첫 울음소리도 첫 걸음마도 보지 못한 아이.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지금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에 올랐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공방 문을 두드리자 수인이 나왔어요. 민준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민준이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수인은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 뒤 수인이 결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처음으로 공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흙 냄새가 가득했고 선반마다 크고 작은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죠. 완성된 것도 있었고 아직 건조 중인 것도 있었어요. 창문으로 야산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공간이었어요. 구석 작업대 위에 작은 그릇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 손 크기였어요. 서툰 흔적이 역력했지만 모양은 나름 그릇이었습니다. 지아가 만든 거예요. 수인이 짧게 말했어요. 민주는 그 그릇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민준이 먼저 물었어요. 수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거 알았을 때 왜 연락 안 했어요? 했어요. 수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혼하고 열흘 뒤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당신 형 사무실로 찾아갔죠. 민준이 굳었습니다. 형한테 갔어요? 당신한테 직접 연락하려 했는데 연락처가 차단돼 있었어요. 사무실에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됐고요. 차단. 민주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 거였어요. 형 사무실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인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돈 봉투를 놓더니 아이를 지우고 조용히 사라지면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했어요. 거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고요.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임신한 몸으로요.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이사하고 또 이사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여기 정착했죠. 수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아를 혼자 낳았어요. 병원에서요. 이름 올릴 사람도 없어서 아버지 칸은 그냥 비워뒀어요.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민준을 보고 멈췄어요. 9살짜리의 눈이 민준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어요.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수인이 대답하기 전에 민준이 먼저 무릎을 굽혔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나는 강민준이라고 해.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뒤로 살짝 물러섰습니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응, 오래전에 알던 사람. 수인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지아는 한 번 더 민준을 보고는 가방을 들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였어요. 그런데 걸음이 야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걸음걸이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잠시 뒤 지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민준과 수인은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요. 그런데 지아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저씨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강민준. 지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는 강지아인데. 순간 수인의 손이 멈췄어요.
지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수인을 바라봤어요. 수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지아. 수인은 아이에게 자신의 성이 아닌 민준의 성을 붙여줬던 거였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 하나에 1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뜨거운 것이 눈 안쪽에서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공방을 나섰어요. 차에 타려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인과 지아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습니다. 수인이 지아의 머리를 빗겨주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한참 그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9년이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쌓인 9년이었습니다. 지아가 처음 웃던 날도, 처음 글자를 쓴 날도, 아프다고 엄마를 부르던 밤도 전부 자신 없이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달라야 했어요. 민주는 차에 올라타며 윤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만나야 할 것 같아. 준비해줘. 답장은 바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언제로 할까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내일. 시동을 걸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혁. 서울 서초동 고층 빌딩 18층이었습니다. 민주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형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로비는 넓고 차가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발소리가 울렸어요. 잘 차려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접수처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강민혁 대표 동생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5분 뒤 안내를 받았어요. 형 민혁이 대표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수트에 은빛 넥타이. 63세인데도 머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웬일이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하지만 민주는 형의 눈을 봤습니다. 조금 빨랐어요. 아주 조금. 민주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이수인 알지? 내 전 재수 씨 말하는 거야? 갑자기 왜? 살아있어. 민혁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웃음이 돌아왔어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사고로 죽었잖아. 죽지 않았어. 충남 예산에서 공방하고 있어. 내 딸이랑 같이. 이번엔 더 긴 침묵이었습니다. 내 딸? 응. 9살이야. 이름은 강지아. 민혁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 민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윤기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사망신고서 신청인이 법무법인 민혁이야. 존재하지 않는 병원 이름으로 작성됐고 화장도 당일 처리됐어. 흔적도 다 지워져 있고. 민혁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뭐가 하고 싶은 거야?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어요. 진실이 하고 싶어? 민준이 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준아, 지나간 거야. 지금 와서 그걸 왜 들춰? 내 딸이 백혈병이에요. 민혁의 입이 닫혔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해. 검사 결과 내가 기증할 수 있어.
근데 수술 전에 법적으로 친자 확인을 받아야 해. 그러려면 사망 신고가 살아있는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정리해야 하고,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읽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형이 그 서류를 만들었어. 내 연락처를 차단하고 수인 씨가 찾아왔을 때 협박했어. 맞지?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유산 때문이었어?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줄게. 스스로 정리해. 안 하면 내가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어요. 형, 나 판사 30년 했어. 그 말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형을 만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답을 기다렸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윤기에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형님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뭔데? 변호사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그쪽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기록 열람을 시도했다는 법원 쪽 정보가 있어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스스로 정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막으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예산에서 수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민준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에는 당신이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낯선 사람이 공방에 왔어요. 명함도 없이 지하 학교를 묻더라고요.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지하 학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당분간 문 잠그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형이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을 막으려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수인이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위험한 건가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윤기에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뭐야? 제가 모아놨던 서류들이 없어졌어요. 사무실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컴퓨터 파일도 일부 삭제됐고요.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다른 곳에 복사해 둔 건 없어? 일부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들, 화장 기록 원본 사본이랑 사망신고서 접수 내역 원본 쪽이 없어졌어요.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이 빨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윤기야, 너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근데 교수님, 이거 그냥 방어가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습니다. 30년간 법정을 지켜봤으니까요. 막다른 사람이 무조건 가장 위험합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공방 앞에 차를 세우자 수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아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형이 증거를 지우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란 것 같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후에요. 누구한테서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지하 친권이랑 양육 관련해서요. 민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공갈이에요. 겁주려는 거예요. 알아요. 수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무서워요. 처음으로 수인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 무섭다고 말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공방 근처 모텔에서 잤어요. 예산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형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이 판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사망했어요. 유산은 상당했습니다. 민혁은 변호사였고 상속 관련 서류를 직접 처리했어요. 당시 민주는 재판 일정으로 바빴고 형에게 전부 맡겼습니다. 나중에야 들었어요. 유산 대부분이 민혁 앞으로 정리돼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형이니까요. 그런데 지아가 태어났다면, 직계 자녀가 한 명 더 생긴다면 유산 상속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형은 그게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처음부터 지우려 했던 거였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도 공범이었어요. 형을 믿었으니까요.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5시였어요. 민주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공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공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인이 이미 일어나 작업 중이었습니다. 물레 앞에 앉아 흙을 올리고 있었어요. 손이 흙에 푹 묻혀 있었죠. 민준이 문을 두드리자 수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눈빛이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왔어요. 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늘 그래요. 새벽 4시면 일어나요. 10년 동안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많았어요. 민주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인이 흙을 빚는 것을 바라봤어요. 물레가 돌았습니다. 손이 움직였어요. 흙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했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움직임이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인이 잠시 손을 멈췄어요. 힘들었죠.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아가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지아가 일어난 건 7시였어요. 방에서 나오다가 민준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 있어요? 어젯밤에 못 갔어. 우리 집에서 잤어요? 아니, 근처 모텔에서. 지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수인이 아이에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밥이랑 된장국이었습니다. 민준 앞에도 밥그릇이 놓였어요.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아가 숟가락을 들다가 민준을 봤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강씨라고 했죠? 응. 나도 강씨예요. 잠깐 사이가 있었어요. 지아가 국을 떠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신기하다. 수인은 말이 없었어요. 민준도 말이 없었습니다. 신기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다만 지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민주는 곧장 윤기를 만났습니다. 남아있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야 했어요. 결정적인 원본들은 사라졌지만 윤기가 미리 따로 보관해둔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도 한 가지가 있었어요. 형 사무실에서 사망신고서, 신청인이 법무법인 민혁으로 된 것, 내가 직접 사진 찍어뒀어. 윤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면 연결고리가 돼요. 거기서 출발하면 나머지를 복원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자료를 펼쳤어요.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사망신고서, 신청인 법무법인 민혁, 존재하지 않는 병원명, 당일 처리된 화장, 그리고 민준의 연락처를 차단한 시점 이혼 직후 모두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기가 결정적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윤기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법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열람 내역이었습니다. 이수인 씨 가족관계 증명서를 누군가 열람한 기록이 있어요. 이혼 직후 시점이에요. 신청인 정보가 법인 명의로 돼 있고요. 민준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닷새 뒤였어요. 형이 이혼 직후 바로 움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윤기가 다른 창을 열었어요. 호적 정정 신청 기록이에요. 이수인 씨 본적지 관할 구청에요. 10년 전 12월 사망신고 접수 이틀 전에 정정 신청이 들어왔어요. 뭘 정정했어? 혼인관계 종료 이후 이수인 씨 주소 연동 삭제 신청이에요. 쉽게 말하면 민준 씨 가족관계에서 이수인 씨 흔적을 지운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무 연결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 민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치밀했어요. 이혼 후 흔적을 지우고 그 다음 사망 처리, 아이까지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순서였습니다. 윤기야. 민준이 조용히 불렀어요. 이걸로 충분해? 윤기가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형사 고소까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사망신고, 무효 처리, 친자 확인, 호적 정정은 지금 자료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얼마나 걸려? 빠르면 한 달. 지아 씨 상황을 소명하면 긴급 처리 신청도 가능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줘. 형님 쪽에서 이의 제기하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법정에 서면 되지. 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30년을 판사로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싸워야 할 재판이 생겼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아를 위해서라면, 수인을 위해서라면, 이 재판은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넣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형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 짧은 문자였습니다. 민주는 장소를 정했어요. 형의 사무실도 자신의 집도 아닌 곳. 오래전 두 사람이 함께 다니던 동네 설렁탕집이었습니다. 민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양복 차림이었지만 처음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형은 늘 반듯했으니까요. 민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법원에 신청 넣은 거 알아? 민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응, 막을 수 있어. 알아. 그러면 왜 하는 거야? 민준이 형을 바라봤어요. 내 딸이 아파서. 민혁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민준아.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무거웠어요. 내가 잘못했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유산 때문이었어. 그때 이수인이 임신했다고 찾아왔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상속이 복잡해진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고쳤어. 직계 자녀가 있으면 균등 분배하라고. 그때는 내가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가 없었으니까 나한테 다 오게 돼 있었어.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민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없앤 거야. 법적으로. 미안해. 민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63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10년이 돌아와?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수인 씨가 혼자 아이 낳았어. 돈이 없어서 아픈 딸 병원도 못 데려갔어. 9년 동안 민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법원 신청 취하해줘. 민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취하 안 해. 오히려 형사 고소까지 갈 거야. 민준아. 형. 민준이 테이블에 팔을 올렸습니다. 나는 판사였어. 30년 동안 진실이 중요하다고 믿었어. 근데 정작 내 삶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속았어. 민혁은 말이 없었어요. 형사 고소는 해.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해줘. 뭔데? 법원에 협조해줘. 사망 신고, 무효 처리, 친자 확인, 지하 호적 등록. 이거 형이 협조하면 빠르게 끝나. 그래야 수술 일정 잡을 수 있어. 민혁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거리가 보였어요. 퇴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 두 글자가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협조할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일어섰어요. 형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민혁이 협조했습니다. 법원 처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사망 신고, 무효, 친자 확인, 강지하 호적 등록. 서류가 완성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민주는 그 서류를 손에 들고 예산으로 내려갔어요. 수인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인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버지 칸, 강민준. 1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칸에 이름이 채워졌습니다. 수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민주는 알았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요. 골수 이식 수술 날이었습니다. 지아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민준을 봤어요. 아저씨도 같이 아파요? 아저씨 것을 지아한테 좀 나눠주는 거야.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나으면 뭐 사줘요. 민준이 웃었어요. 뭐 갖고 싶어? 강아지. 수인이 옆에서 헛웃음을 쳤어요. 지아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준과 수인은 복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수인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민준도 꽉 쥐었어요. 두 사람은 수술실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이식한 골수가 자리 잡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수인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준이 팔로 받쳤습니다. 수인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그제야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지아가 회복실에서 눈을 뜬 건 2시간 뒤였습니다. 엄마를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민준을 보고도 웃었습니다. 초승달 눈으로요. 지아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사흘 뒤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약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민주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복실 앞에서, 복도에서, 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수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인이 먼저 말했어요. 들어와도 돼요. 민준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아가 침대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더니 민준을 봤습니다. 아저씨, 나 이제 강아지 받을 수 있어요? 민준이 웃었어요. 퇴원하고 나면 약속이에요? 응, 약속. 지아가 새끼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어요. 지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꾹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안 됐으니까요. 그날 밤 지아가 잠든 뒤였습니다. 민준과 수인은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가끔 지나갔고 멀리서 의료기기 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수인 씨,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수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혼할 때 당신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형 말만 믿었고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10년 내내 가슴에 있었어요. 수인이 무릎 위에 손을 모았어요. 10년 전에도 미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요. 네, 나도 미안해요.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포기했어요. 무섭기도 했고 지쳐서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아한테는 미안한 일이었는데 수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없이 크게 해서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한참 뒤 수인이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하려는 거예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네요. 1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같이 살자고 하면 실례니까요. 수인이 작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웃는 것을 봤습니다. 살짝 웃는 거였지만 민주는 그 웃음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어요. 당신은 어때요? 수인이 물었습니다. 저는요? 원해요? 다시 민준이 수인을 바라봤어요. 원해요. 하지만 강요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결정하면 돼요. 수인이 한참 앞을 바라봤습니다. 지아가 아빠 생기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대답이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지아가 퇴원한 건 3주 뒤였습니다. 의사는 정기 검진만 받으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완치 판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식한 골수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지아는 병원 입구에서 바깥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어요. 좋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셋 다 웃었습니다.
민준이 차 트렁크에 짐을 실었어요. 지아가 옆에 서서 봤습니다. 아저씨, 강아지 언제 사줘요? 오늘. 지아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응. 퇴원하면 산다고 했잖아. 지아가 수인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들었어? 수인이 민준을 봤어요.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입가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예산으로 돌아온 날 민준은 공방 옆 공터에 작은 강아지 집을 조립했습니다. 지아가 옆에서 내내 지시를 내렸어요. 거기 아니야, 여기. 이 나사 먼저. 아저씨 손재주 없어요? 수인이 공방 문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야산 위로 노을이 번졌어요. 강아지는 작고 털이 많은 녀석이었습니다. 지아가 고른 거였어요. 이름은 뭉이로 정했어요. 지아 말로는 뭉실뭉실하게 생겨서요. 민준이 뭉이를 안아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지아가 꼭 안았어요. 뭉이야, 나는 강지아야. 앞으로 잘 지내자. 진지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것이 어른 같았습니다. 민준이 웃었어요.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죠. 수인이 그 옆모습을 봤어요. 지아와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셋이 공방 마루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찌개였고 계란말이였고 김치였습니다. 대단한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래간만에 밥이 맛있었습니다. 지아가 숟가락을 들다가 민준을 봤어요. 아저씨, 응, 이제 자주 와요? 민준이 수인을 봤습니다. 수인이 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어요. 그러든지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안에 허락이 있었어요. 민준이 지아를 봤습니다. 응, 자주 올게.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뭉이를 한 번 보고 민준을 한 번 보고 엄마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아무렇지 않게요. 그게 좋았습니다. 어색한 설명도 거창한 선언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 가족이란 어쩌면 그런 거였어요. 조용히 밥 한 끼에서 시작되는 것. 민주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래간만에 집 같은 온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